저희 의료기기 회사에 제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다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국 제품 불매운동하던 태국 청년의 꿈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것 같습니다. 거기다 아버지는 쓰러져서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후회스러운 결과를 낳았는지 여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방콕 대학교 의공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파타폰 나롱차이입니다.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소중한 아버지까지 잃을 뻔했던 가슴 철렁한 일들을 겪고 지금은 젊은 날의 후회를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한국과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자 여러분에게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1990년대 초반, 제가 태어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아버지는 방콕 의과대학을 갓 졸업한 26살의 젊은 의공학도였습니다. 일본 의료기기 회사에서 2년간 근무하던 중 우연히 한국의 가전제품 회사가 외국 대형 의료기기 회사를 인수하고 태국에 진출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태국에서는 의료기기 제조는 꿈같은 이야기였고 대부분의 병원은 노후화된 외국 장비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정장을 맞춰 입고 면접을 보러 가셨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저를 임신 중이었고 집안 형편은 넉넉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꿈을 위해 양복값을 기꺼이 보태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회사의 방콕 연구소 초기 멤버가 되어 3년간 한국에서 연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임신 말기와 재출산을 홀로 견디며 아버지를 기다리셨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생명을 다루는 장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의료기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도구이기에 한치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배워온 것은 기술만이 아닌 장인 정신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인생을 바꿀 결정을 내립니다. 가족의 전 재산과 외삼촌이 주신 자금으로 T-메디컬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허름한 공장에서 직원 15명과 함께 초음파 장비 부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늦게까지 한 점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고 제품을 검수하셨고 그 정신은 직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태국을 강타했을 때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져 내렸지만 우리 회사는 오히려 꿋꿋이 버티고 성장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품질을 인정받아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랑스러웠던 것은 우리 회사의 초음파 기기가 태국의 시골 병원들에까지 보급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파타폰, 우리가 만드는 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란다. 이 장비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또 다른 이에게는 희망이 된단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저에게 자주 하시던 이 말씀은 제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존경하던 아버지의 이상과 꿈이 우리가 이룩한 모든 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그 시작이 다름 아닌 제 손에서 비롯되리라는 것을, 저의 오만과 성급함이 30년의 역사와 임직원들의 꿈을 어떻게 무너뜨리게 되는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제 놀이터는 의료기기 공장이었습니다. 집이 공장 바로 옆에 있었기에 주말이면 아버지를 따라 연구소를 돌아다니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 때 저는 초음파 장비의 디스플레이 모듈을 분해하고 조립하며 놀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공장의 클린룸입니다. 하얀 무균복을 입고 들어가던 그곳은 마치 우주선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6살 때 처음으로 미니 무균복을 맞춰주셨고 그때 찍은 사진은 지금도 아버지 사무실에 걸려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곳이란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며 의료기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방과 후면 공장 직원들의 자녀들과 함께 연구소 휴게실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참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연구소의 프라윗 아저씨는 제게 인체 해부도를 보여주시며 의료기기가 어떻게 사람을 치료하는지 설명해 주셨고 방학 때마다 간단한 의료기기 모형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우리 회사는 이미 태국에서 의료기기 중견 제조사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직원이 많이 늘었고
동남아시아 전역에 수출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를 의료기기 박람회에 데려가 주시고 각 국가의 다양한 첨단기기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도 나중에 이런 첨단 의료기기를 만들고 싶어요. 제 말에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특히 생명공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방과 후면 연구소에서 엔지니어들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하나하나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제가 설계한 휴대용 심전도 측정기로 전국 학생 발명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프라윗 아저씨의 도움이 컸지만 그때의 성취감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 상장을 사무실 한가운데 걸어두셨고 회사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의공학을 전공으로 선택했고 방콕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시절 매 방학마다 우리 회사에서 인턴십을 했고 현장의 모든 공정을 직접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를 지켜봐 주신 직원들은 이제 든든한 멘토가 되어 주셨습니다. 3학년 때는 제가 개발한 원격 진단 시스템이 실제 제품화되어 시골 병원에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처음으로 저를 이사회에 참석하게 하셨고 연구소 엔지니어들과 대등하게 의견을 나누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이 연구소가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저는 아직 세상의 쓴맛을 몰랐던 것입니다.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제 생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실에서 만난 새로운 동료들, 특히 뿌라책 교수님의 영향이 컸었죠. 교수님은 태국 의료 산업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강하신 분이셨고 우리는 지난 30년간 의료 선진국이라는 미국, 일본, 호주, 한국 등의 종속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그분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외국 제품은 터무니없이 비싸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처리하기가 수월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방콕의 대형 병원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한국 의료기기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오진 사고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을 주는 실수는 아니었지만 멀쩡한 사람을 아픈 사람으로 판정해버리는 실수를 저질렀죠. 한국이 아무리 의료기기가 기술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해도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진료 관련 문제였기에 뉴스 보도는 한국에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절대 우리 제품이 그럴 리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의료계 전반에 불신이 퍼져나갔습니다. 연구실의 선배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태국의 의료 시스템이 최근 한국 같은 새롭게 떠오른 회사 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고 문제가 생길 경우 연쇄적인 사고가 날 확률이 크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단순히 우리 태국을 물건 팔아먹고 치우는 시장으로만 여긴다는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의료기기의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 로얄티를 매년 비싸게 받아가는 한국 기업을 보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최근 한국의 행태를 보면 태국 국민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들이냥 한국 입국 거부도 아무렇지 않게 해버리고 한류가 세계적으로 인기 있다고 함부로 우리를 대하는 태도는 용서가 안 되는 것이었죠. 그날 박사과정 연구실 블로그에 첫 글을 올렸습니다. 태국 의료산업의 현주소, 우리는 언제까지 종속되어 있을 것인가? 이 글은 예상치 못한 반향을 일으켰고 의대생들과 젊은 의료진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방콕의 주요 병원에서 일하는 젊은 의사들의 공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저는 신이 나서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의료기기 수입 의존도, 로얄티 비용, 타국가 대비 가격 차이 등을 정리했고 두 번째 글인 그들은 우리의 생명마저 지배하려 한다라고 쓴 글은 하루 만에 10만 회 이상 공유되었습니다. 일명 한국을 타겟으로 한 타이 메디컬 독립운동은 자연스럽게 시작되었고 SNS에서 타이 메디컬 프리덤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의공과 박사의 작은 목소리였지만 시민들의 벤코리아 정서와 맞물리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어요. 특히 한 국립병원에서 발생한 의료기기 오작동 사고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또다시 한국 제품이라는 추측과 시민들의 관심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제 SNS 팔로워는 급격히 증가했고 매일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많은 의료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했고 한국 의료기기 회사들의 불공정한 관행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기기 가격 담합, 필수 부품의 의도적인 공급 지연, 현지 병원 및 의료진에 대한 차별 대우 등 충격적인 사실들이 연이어 제보되었어요. 하지만 그때 제가 얼마나 막무가내로 들이받았는지, 제가 일으킨 작은 파문이 어떤 쓰나미가 되어 돌아올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의료기기가 정치적 도구가 되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그것이 우리 가족과 회사,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제 글은 점점 더 과격해졌고 벤코리아 운동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수만 개의 좋아요와 응원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고 그때마다 제 확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저의 이런 활동들이 정점을 찍은 것은 아버지 회사 직원들의 파업이 시작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연구소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주도한 소규모 농성이었습니다. 한국에 지불하는 기술 로열티 재검토와 태국인 의료 엔지니어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단순한 시위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국 기업의 실험실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연구소장이었던 쏨차이 선배의 발언은 전체 직원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어요.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신기술이 모두 외국 기업의 특허로 등록되고 정작 우리는 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 사태 수습을 위해 고심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파업을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렸고 그 글은 다시 한번 태국 의료계를 뒤흔들었습니다. T-메디컬의 아들이 고발합니다. 우리가 매년 지불하는 기술료가 순이익의 40%에 달합니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 협력일까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기술에 이런 높은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일일까요? 제 글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다른 의료기기 제조사들의 직원들도 하나둘씩 파업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콕 의료산업단지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고 노조가 결성되었으며 저는 자연스럽게 자문위원이 되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는 의료주권 수호를 외치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즉각적으로 모든 기술 협력을 중단하고 신규 협력사를 물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파업이 2주째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생산 라인이 멈췄고 응급 의료 장비의 공급마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골 병원들에서 연이어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장난 의료기기를 수리하지 못해 수술을 연기해야 한다는 것, 부품 공급이 끊겨 응급실 장비가 멈춰섰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환자들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소식은 베트남에서 날아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미 베트남 현지 기업들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수록 저는 점점 더 크게 구호를 외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0년간 함께 일해온 프라윗 아저씨가 찾아와 우리가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여전히 제가 옳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점점 더 비극적이었습니다. 한 지방병원의 의사가 보내온 메시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파타폰 씨, 당신들의 투쟁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환자들은 지금 당장 쓰던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과연 당신이 원하던 의료 정의입니까?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투쟁이 결국 가장 약한 사람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시작된 파도를 멈추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리고 SNS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기기들은 한국산 의료기기들이 아닌 중국산 저가 의료기기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저의 한국산 불매운동으로 인해 저가 중국산으로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계속된 오류와 오진 문제는 전부 중국산 의료기기라는 것이었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된 문제의 원인은 한국 의료기기라고 주장하고 몰아내야 한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이 하나둘씩 태국에서의 철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관계된 태국의 판매상들과 기술을 사용하는 제조사들은 사업 중단 문제를 수습하기에 급급했죠. 우리의 투쟁이 가져온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월 매출의 30%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몇 날 지나지 않아 적자로 들어갔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적자를 기록하지 않았던 회사가 불과 몇 달 만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때 태국을 대표하는 의료기기 회사는 이제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었죠.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인원 감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00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계획했지만 결국 절반 이상의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장과 연구소 앞에서는 퇴사 통보에 직원들의 원성 섞인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짐을 싸서 떠나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가슴 아픈 것은 지방 병원들로부터 오는 연락이었습니다. 응급실 장비가 고장났지만 수리할 수 없다는 호소와 한 시골 병원 인큐베이터 수리를 애타게 요청했지만 손 쓸 수 없게 이미 남은 부품도 없고 기술 서비스도 지원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공장 가동률은 15%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때 24시간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생명을 살리는 장비를 만들어내던 생산라인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져갔습니다. 우리의 자부심이었던 첨단 검사 장비 생산라인은 이제 차가운 철 덩어리로 변해갔습니다. 기업 신용등급은 추락했고 은행들은 더 이상 운영자금 대출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신용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거래처들은 하나같이 현금 결제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하던 새로운 의료장비 프로젝트들은 모두 중단되었고 연구소는 텅 비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마저 쓰러지셨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심근경색이 왔고 한 달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린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직원들의 퇴직금을 걱정하셨습니다. 우리가 30년간 함께 해온 가족들인데 어떻게 빈손으로 보낼 수 있겠니? 라고 하셨어요. 가정도 무너져갔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려 했던 동생은 등록금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밤마다 기도하시는 어머니 앞에서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큰 집을 팔고 이사를 준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제가 저지른 실수의 무게를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실직한 직원들의 얼굴들, 아버지의 병상 모습, 어머니의 눈물,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된 제 SNS 게시물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때 제 글에 열광하던 사람들은 이제 저를 의료 테러리스트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주범으로 비난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를 단 몇 개월의 투쟁으로 무너뜨려버린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대가는 우리 모두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웠습니다. 제 오만과 무지가 수천 명의 생계와 더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현실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참담한 패배를 인정하고 사죄를 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저는 함부로 행동하는 짓은 하지 않고 아버지를 돌보면서 다시 일어서시기를 기도하는 삶을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병실에 한국인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친구 김우진 교수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김 교수님은 9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국 의료기기 산업을 이끌어 오신 분이었고 아버지와는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김 교수님은 저에게 태국 의료 산업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1993년 태국에는 초음파 장비 하나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엔지니어도 없었다는 것, 아버지 같은 분이 태국을 위해 한국에서 기술을 배우고 산업을 개척하셨다는 것, 한국은 이런 아버지의 태국 의료 발전을 위해 함께 투자해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것은 우리가 지불한 기술료의 상당액이 다시 태국의 의료 인프라 구축에 재투자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오래된 사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90년대 초반, 아버지와 한국 엔지니어들이 밤새워 연구하던 모습, 시골 병원에 첫 초음파 장비를 설치하던 날의 기쁨에 찬 얼굴들, 그리고 저의 돌잔치에서 찍은 단체 사진까지 그 사진들 속에는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진정한 협력의 순간들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베트남과의 비교였습니다. 베트남은 처음부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했고 기술 이전에 대한 의심도 없었으며 그들은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요구하는 순서를 지켰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술 협력은 결혼과 같은 거야. 서로를 믿고 함께 성장해야 하는 거지. 그날 밤 처음으로 제 SNS 계정의 모든 글을 삭제했고 새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진실의 절반만을 보고 있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이 글은 다시 한번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이들이 저의 용기 있는 고백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실은 거의 임시회의실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퇴직했던 핵심 연구원들이 찾아왔고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그려나갔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닌 우리도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상했습니다. 베트남의 성공 사례를 참고했고 거기에 태국만의 강점을 더했습니다. 퇴사했던 직원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연구소의 핵심 인력들이 복귀하면서 회사는 새로운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태국 정부도 우리의 새로운 제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파트너십을 만들어보자. 우리도 이제 충분히 성장했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퇴원 후 첫 출근 날 전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실수했지만 그 실수를 통해 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협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이번에는 함께. 현재 우리는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이들이 힘을 보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의료 산업의 발전은 대립이 아닌 협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협력은 상호 신뢰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과의 관계, 불필요한 감정 소모, 의심 등 부정적인 것으로 절대 발전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슴에 새기고 좋은 문화, 기술을 서로 교류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한국과 태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시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동하우스였습니다.